내가 꿈에서 봤던 그곳이 여긴데? 아. 여기에서 그 이성계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끝난 다음에 마신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이 너무나 은처럼 맑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성계가 나중에 이 절의 이름을 은수사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역성혁명의 꿈을 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애부가 미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사랑하는 변호사 역변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경박한 이야기꾼 정창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너무너무 재밌게 조선 건국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오늘 그 2탄, 네. 그 이후에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준비를 했거든요. 교수님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 몽금척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몽금척은 조선이 건국했던 신화가 있는 그곳, 그리고 조선의 멸망도 함께 있는 그곳을 가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마이산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볼까 합니다. 마이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텐데요. 특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마이산 하면은 마이산 탑사를 제일 먼저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마이산 탑사를 진 사람은 이 1900년도에 1950년대까지 졌던 이감용 처사라는 분이 마이산 탑사를 세우게 되는 거고요. 이 마이산 탑사는 아무리 폭우가 치고 태풍이 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튼튼하고 견고하게 졌다라고 해서 많이 유명하게 되는데, 세계의 몇 대 미스터리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역으로 된 역고드름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가 오게 되면은요, 네. 폭풍우가 폭포처럼 내려서 이 절벽에 있는 탑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산에 가면은 탑사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탑사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태조 이성계의 건국 설화와,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조선의 안타까움을 기리고자 만들었던 사당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산은 이 중생대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마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맞자 귀자 해서 말의 귀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해발 600고지 정도에서 있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 산만 말 귀처럼 두 개 뾰족하게 나와 있고 돌로 되어 있는 산으로 보여집니다. 울산. 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왼쪽이 안마이봉, 오른쪽이 순마이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남쪽의 안마이봉은 토라진 여성의 부인의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의 순마이봉은 이를 달래는 남편의 모습으로 그 주변 사람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마이산 탑사도 있지만 바로 이 마이산의 중턱에 은수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 은수사는 태조 이성계의 건국실화에 맞게끔 은수사 안에는 태극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극전. 이 태극전에 두 가지가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의 왕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 또 하나는 몽금척 수수도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1월 오봉도를 보면은 음양오행에 맞게끔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서삼경에 나오는 시경에서 유래됐다는 얘기들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음양오행에 맞게끔 그림을 그렸고, 음양오행에 맞춰서 가장 중심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해와 달과 산과 물과 소나무가 있는데, 저기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요? 임금입니다. 임금이 가운데 앉았을 때 완성이 되는 그림이 1월 오봉도. 저게 그거 같아요. 저게 이제 임금 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한 중간. 경복궁과 같이 궁궐에 가다 보면은 항상 어자 뒤에 있는 그림이 바로 1월 오봉도가 예. 어자가 이제 임금의 자리. 의자? 예. 네. 균형이 있어요, 보면. 소나무 이렇게 두 개, 해, 달. 딱 그 배치가 딱 맞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되겠네. 그리고 임금이 가는 모든 곳에도 저런 1월 오봉도가 있어서 조선의 왕을 상징하게 됩니다. 저게요. 근데 제가 건국 신화를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이성계가 이 말을 세우고 산을 올라가서 은수사까지 가기 전에 이성계가 바라본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만든 게 바로 이 그림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성계가 봤다고요, 이거를? 마이산,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서 올라가는 그 남부 쪽에서 올라가는 마이산에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를 올라가면서 보면은 산봉우리가 5개로 보입니다. 1월 오봉도와 몽금척 수수도가 태극전에 모셔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와, 몽금척을 받는 그림이 있다는 꿈의 그림. 상상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얘기했던 상상의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절 안에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태극전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중요한 전각 이름이 틀립니다. 무량수전과 대적광전이라는 이름으로 주부를 모시게 됩니다. 무량수전은 우리가 아는 이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무량수전은 주불이 아미타불을 모신 네, 주불이 되는 거고요.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부처님을 모신 곳이 대적광전인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불을 모시지 않고 네, 무량수전과 대적광전을 통해서 다른 두 부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지방의 진안 지방에서 은수사가 되게 유명하게 된 거고요. 오늘 얘기할 곳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올라오면서 말을 세우고 그리고 병사들을 군영을 차렸고 거기에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부장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은수사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말을 묶어놨던 곳 그걸 우리는 주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찾아갔던 곳입니다. 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산을 이성계가 돌아가시자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를 되게 흠모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조금 일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계는 이미 고려에서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 신임을 받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 또한 자랐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본인의 근간이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마이산을 찾아서 그 은수사에서 함께 제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선의 건국신화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일부러 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산의 이름 또한 이때 이방원이 바꿔놓은 것이 마이산이 지금까지 된 것입니다. 원래는 마이산이 아니었어요? 마이산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그러면?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방원이 이때부터 말맞자 말기로 해가지고 귀자. 마이산. 말을 타고 오면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말 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그 마이동풍의 마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마이동풍의 마이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마이동풍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마이동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이동천은 뭐냐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곳을 설립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각자로 새겨놓은 바위에 새겨놓은 건데 그걸 어떻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이동풍이셨군요. 맞을 리가 없. 태종 이방원이 마이산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나서 주필대에도 역시 같이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여기서 제를 계속 지냈던 마이산인데 이 마이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한이산묘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태어나서. 이산묘라고 한다면요. 이산이잖아요. 이는 아까 목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목자는 이제 나무목과 아들자를 합친 게 이자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맞자와 기자를 합친 게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산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산에 있는 사당이라고 해서 이산묘. 말맞자 귀자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게 이자입니다. 진짜요? 그럼 마이산의 이자랑은 또 다른 거네요? 같은 개념인데 하나로 합쳐졌다고. 같은 거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이산묘. 네. 이 대한이산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이 건국설화가 있는 이곳에서 왜 대한이산묘가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 근데 이 대한이산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조선의 왕을 27명 해서 고종과 순종까지 있죠. 근데 고종 때 1897년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이 침탈되게 되는 거죠. 이때가 1905년 을사늑약이잖아요. 을사늑약으로 외국권이 박탈된 고종은 한탄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외국권이 박탈되자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유학자나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항의를 하기도 하고 상소를 하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고종 또한 어찌할 수는 없었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송병선, 그 다음에 민영환 이러한 그 문인들이 자결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자결하신 분 중에 송병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송병선이라는 분은
사실 유학자입니다. 대학자이기도 하고요.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송시열의 후손입니다. 송시열. 와. 유학자 홍시열.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는 우한 네. 이 성인들이 많잖아요. 성인을 우리가 뭘로 부르냐면은 자자로 끝납니다. 아들 자자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 묵자, 공자, 맹자, 맹자. 순자, 한비자와 같은, 그래서 도교, 그다음에 유교, 그다음에 법과 사상 등을 전파했던 이 학자들이 전부 다 자로 끝나는 이유는 아들 자자의 의미가 아니라 아마도 천대 만대 부를 이름이여라는 의미에서의 자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과연 성인이 있었을까라고 보면 성인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로 끝나는 분들이 없죠. 중국에는 송자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로 끝날 만큼의 학식이 높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송시열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그 송시열을 기리는 의미에서의 책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나왔던 자로 끝나는 송자대전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게 송자. 그럼 그걸 누가 붙여준 거예요, 후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조 또한 이 송시열을 추모하고 기리는 그러한 시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송시열이 가져왔던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학자로서의 의미가 컸던 걸로 평가가 되는데, 여기에 후손이었던 송병선이 고종에게 상소를 하게 됐는데, 그 상소문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상소문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을사조약 파기 상소라고 합니다. 오늘에 이르러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제가 만일 기필코 제멋대로 무례하게 군다면 300개의 고을 안에 어찌 얼굴에 피칠을 하고 닥치는 난을 막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300개 겨울에 많이 있으니 있겠다, 싸울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파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고종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그렇죠. 못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양으로 갑니다. 가서 직접 고종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경무감을 통해서 별도로 체포되듯이 내려온 게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 송병선은 그 이후에 안타까움을 글로 남기고 그리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는 것 같아요. 아쉽다. 저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이 의미가 있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송병선을 따르던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우리가 노자 하면 남자를 의미하고 비자 하면 여자잖아요. 네. 합쳐서 노비가 되는데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이걸 보고 함께 자결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되는 거죠. 좋아했네. 그래서 흥모했어. 좋아했다기보다도요. 네. 너무 존경했나 봐요. 존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머머. 야, 노비까지. 참. 그래서 그 노비를 기리는 내용도 사실은 설화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유명한 송병선이 계시고 최초로 우리나라의 조선의 당시에 의병 활동을 독려하고 의병을 만들었던 분이 조병세라고 네. 합니다. 이 조병세 또한 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한이산묘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이산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머나. 저기 마이산에 있고 마이산에 있습니다. 이산묘. 그러니까 마이산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정확히요. 이성계가 말을 메었던 주필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필대 옆에 같은 곳에 있게 되는데요. 바위 옆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와, 어떻게 개인보다 나라가 너무 소중했던 그러니까요. 너무 대단한 수 사람들이다. 있다 진짜. 이때 이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던 고종은 1916년도에 글을 하나 남겨서 전국으로 퍼뜨립니다. 그 글의 문구가 비례물동이라는 글입니다. 고정이 쓴 그림. 그렇습니다. 네. 이 비례물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길어서 비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비례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아니면은 움직이지 말아라. 비언물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얘가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국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나라의 예가 되니 2천만 동포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움직여라라는 그런 역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1916년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받아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의식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열사, 의사 이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후에 3년 후에 고종이 승하를 하게 되죠. 승하를 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수립이 되고 모든 항일 운동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맞게 되겠죠. 비례물동. 그쪽이 그래도 뭔가 비스무리한 건 있네요. 잘은 못했지만. 의미가 있네요. 고종이 다시 한번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전 국민의 불씨를, 그러니까 항일 운동의 불씨를 살려줬던 유명한 말이 비례물동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주필대가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린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산정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게 바로 이 대한이산묘의 전신이 되는 겁니다. 이산정사. 네, 그래서 이산정사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이제 사당으로 모셔져 있고요. 저렇게 지금도 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해방이 되자 이산정사가 이제 이 대한이산묘로 바뀌게 되면서 저렇게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1946년도에 저걸 증축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나라가 건국이 되기 전에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유명하신 분 중에 이회영, 이덕형, 이시영 형제들 알고 계시죠? 네, 부자 형제들. 그 중에 이시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분들은 다 거기서 돌아가세요. 아나키스트 운동을 해서 돌아가신다든지 굶어서 돌아가신다든지. 근데 이시영 선생만 살아남았다가 19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자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을 한 분이 이시영 선생이거든요. 근데 이 이시영 선생이 김구 선생과 함께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던 터에 이 소식을 듣고 자금을 내려보냅니다. 증축을 하면서 세 개의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첫 번째가 회덕전이고 하나는 영광사, 하나는 영모사입니다. 회덕전 안에는 누가 모셔져 있냐면요. 고조선의 왕검이 있고요. 단군왕검. 네.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성계. 그리고 조선 사회를 전체 문화, 정치, 경제, 군사를 다 발전시켰던 분이 누구죠?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있습니다. 네 분이 회덕전에 모셔져 있고요. 거기에 좌우로 영광사와 영모사가 있는데요. 영광사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누가 내려보냈냐면요. 김구 선생이 내려보냈습니다. 김구 쌤이 썼던 거예요? 네. 김구 선생의 친필각서가 있습니다. 영광사. 네. 근데 영광사에는 34위인의 그 순국 열사들이, 의사들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이 거기에 모셔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을사늑약 이후에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이 거기에 신의가 모셔져 있고 사진도 영정도 함께 모셔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영모사는 조선을 건국 때부터 조선을 발전시켰던 분들, 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80위 정도가 모셔져 있는데요. 국내 최대의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다. 저는 이상하게 그 전에 방송할 때도 그랬는데 유독 그 순국 열사들 있잖아요. 네. 그때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너무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열사와 의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느낌상 의사는 안중근 의사잖아요. 네.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네. 폭탄과 같은 형태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을 의사가 되고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의롭게 돌아가신 분들이, 투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열사라고 얘기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제 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게 돼서 열사라고 하고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의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열사와 의사 34위인이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영광사라고 보시죠. 이게 바로 대한이산묘의 특징이고 국내 최대의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여 분이 지금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1948년도에 여기에 윤봉길 의사가 추가로 배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더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서 윤봉길 의사를 모셨기 때문에. 그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이 윤봉길 의사는 나중에 위에는 효창원에 모시게 되지만 신의는 여기에 모시게 됩니다. 유해는 그 효창공원에 가 있고 여기 지금 여기 말하는 건 신의 같은 게 있다는 사당으로 거죠? 모시게 돼서 봉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48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자 김구 선생이 친필을 하나 더 내려보내게 되고요. 경력금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그 친필로 내려보낸 게 뭐냐면 대한건곤 청구 일월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 미셸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어떤 뜻인지? 대한의 구구는 하늘과 땅처럼 무궁하고 민족의 장래는 해와 달처럼 밝다는 뜻. 1948년 윤봉길 의사 등의 위패 배양에 감사한 친필 각자와 경력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이 대한이산묘가 더 이렇게 굳건하게 사당으로서의 위치를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구 선생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곳에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2명의 대통령의 친필이 있습니다. 대통령 김대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의병 뭐야? 창의 동맹단 결성지라고 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이전에 19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순국 의사와 열사들이 계시고 조선의 건국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고 조선의 멸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을사늑약 때 자결하셨던 분들 또한 여기에 다 계시게 되는 거군요. 그 의미를 담고자 이 사당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광복기념비라는 비석을 세우게 되고 그 뒤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보내게 되고요. 왼쪽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마이산에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서 500명의 의병들이 와. 1907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있고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최익현이라는 분이 의병 활동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최익현의 영향을 받아서 최초로 호남에서 의병 활동이 일어났던 곳이 이곳이고 그 결성지를 기리기 위해서 호남 창의 동맹단 결성지, 의병 창의 동맹단 결성지를 이렇게 비석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부터 발생을 했던 바로 그 금척 신화로부터 유래했던 네, 금척. 네, 금척 훈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금척 훈장이 안타깝게도 조선의 멸망을 도왔다고 할까요? 조선의 멸망과 연관되는 훈장들을 내려보내게 되는 금척 훈장이요. 그렇습니다. 대한제국이 건국이 되고 1900년도가 되자 고종은 훈장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훈장을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대한제국의 최고의 훈장이 금척 대훈장이었습니다. 또 금자를 워낙 했기 때문에 금척 대훈장이 가장 높은 훈장이었군요. 고종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금척 대훈장을 만들면은 태황제가 좋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황제는 이성계를 의미합니다. 태조. 그래서 이성계의 금척 신화를 이어받아서 금척 대훈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금척 문제가 된 겁니까, 근데? 문제가 됐다기보다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금척 대훈장을 만들고 금척 대훈장이 누가 받았는지를 보시면은 왠지 그 받았을 것 같아. 이완용 이런 것들을. 제일 마지막으로 받았던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송병준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체 금척 대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27명입니다. 많이 받았네요. 27명 중에요. 일본 육군 대장을 포함해서 일본인들이 11명 받았습니다. 일본 놈들은 줬어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국노인 이완용을 포함해서 2명이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3명이 일본하고 관련된 사람이고요. 원래는 왕족하고 관련되어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 순종 황제를 포함해서 나머지 분이 왕족은 10명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받은 분 중에 두 분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병세, 그 다음에 민영환 이 2분 또한 금척 대훈장을 받고 시호를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2분도요? 네. 의미 있는 분은 2분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상하고. 일본.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의미 없지만 수거하거나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때 진짜 눈물 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고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900년도에 이걸 만들고 고종이 연회를 부읍니다. 연회를 베푸는데 무희들이 춤을 추게 되는데 그 춤을 추는 무희들의 그 춤 제목이 몽금척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몽금척. 네, 몽금척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이 외국인한테 금척 대훈장을 줬는데요. 그 첫 번째 외국인이 독일인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외국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와. 왜 받았냐면은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네. 그때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우리 대한제국에 파병이 돼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지금의 용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용산에 주둔하게 되면서 그 주둔하게 된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한일 의정서라고 합니다.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를 먼저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거에 감사의 비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천황의 이름으로 해서 30만 엔을 고종한테 바칩니다. 30만 엔. 그리고 이거를 감사의 뜻으로 우정과 감사의 뜻으로 금척 대훈장을 주게 됩니다. 대훈장을
받았으니까 너 가져가라. 거지. 아이, 또 이러면 주면 어떡하노. 어쩔 수 슬프다. 없었다는 거잖아. 그죠? 안 줘도 되지 뭐. 그런가? 아니 뭐 대충 아무거나 주지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종의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믿었던 미국 또한 우리 편을 들지 않았고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주둔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바로 이듬해 을사늑약이 만들어집니다. 아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을사늑약 때부터 1907년도까지 네. 일본 육군 대장들에게 계속 수여가 됩니다. 또 줘요? 을사- 왜 줘요? 을사늑약을 기리고, 그리고 또 주는 게 누구냐면은 1907년도에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됩니다. 네.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빌미로 해서 일본이 폐위를 시키고 순종을 등극을 시키죠. 네. 이 기념으로 육군 대장 2명이 또 받습니다. 폐위 당하면서 줘요? 또. 폐위 당하고 순종이 줄 순종이 수밖에 줘요? 없습니다. 와. 그 금척 훈장을 그래서 일본인들이 11명이 받아갑니다. 속상하다 진짜. 진짜. 아. 결과적으로 조선의 건국 신화를 기반으로 한 금척 대훈장은 결국 일본인들에게도 수여하게 되고요. 경술국치를 맡게 되는데 경술국치가 있었던 1910년도 조선이 패망이 된 그날 이완용이 받습니다. 아. 결정타네. 금척 대원장은 완전히 슬픈 역사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금척 대훈장을 만들었을 때 고종이 그런 얘기를 하죠. 태황제인 태조 이성계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이걸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금척 신화를 이어받아서 대한제국 또한 새롭게 만들어졌으니 황제로 모시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최고의 훈장을 금척 훈장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금척 훈장은 결국에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인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일본의 육군 대장, 군인들에게 줌으로써 폐위를 당하고 나서도 줄 수밖에 없었던 아픈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야, 금척 대원장이 참 저런 또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설화가 깃들어 있는 이곳 네. 마이산 금척 신화가 있는 이곳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말을 세웠던 주필대 옆에 세워졌던 대한 이산묘의 의미 네. 일제 감정기 전북과 진안 일대의 항일 운동 거점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이 이산묘에 이곳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선의 시작과 끝과 그 정신을 그냥 흐르는 그 지역을 따지면 딱 저기 마이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와. 아, 그런데 이렇게 저는 물론 역사에 관심이 많이 없고 잘 모르지만 지훈 씨도 나도 잘 몰랐어요. 몰랐죠. 네, 저는 마이산은 그냥 딱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아주 이런 조선하고 역사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와. 그러네요. 너무 그리고 또 너무 아프다 근데. 아프고 슬프고. 간혹 이 학생들과 이 필드 트립이라는 걸 간혹 갈 때가 있는데요. 이 필드 트립을 가면서 역사 투어나 역사 기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를 가서 우리가 회덕전이나 영광사, 영모사를 문을 열고 보게 합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하죠. 여기를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야 될 곳이다.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고 내용을 전해들은 학생들이 나올 때는 뭉클한 생각을 네. 가지고 여기에 잘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저는 이제 그 아주 먼 옛날 우리 진짜 그 조선 위에서의 그때 전쟁들은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고 이제 이 3.1 운동 이후가 너무 많은 역사적 고증이 있고 또 화면으로 저 많이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무 아픈 역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건국 신화는 건국 신화로서 끝났지만 조선의 건국 신화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픈 신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걸 기림으로써 신화를 더욱 신화답게 만드는 후손의 역할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이산, 물론 그 마이산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고 뭐 그런 지역이지만 또 새로운 역사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 너무 아파요. 뭉클하신가 봐요. 네네네. 꼭 한번 가보면 좋겠다. 예. 네,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시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에 또 좋은 재밌는 주제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